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미국의 국가 부도 디폴트가 과연 올 것인가, 온다면 어떤 식으로 세계 경제에 영향을 줄 것인가를 집중 진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편에서는 디폴트의 세 가지 유형, 절대적 디폴트, 또 기술적 디폴트, 그리고 모라토리움에 대한 개념 설명과 함께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절대적 디폴트는 없다라고 선언한 그 배경, 또 월가의 황제, 뉴욕 증시의 황제로 불리는 JP 모간 투자은행의 제이미 다이먼 CEO가 3개월 이후에 디폴트 폭탄이 터질 수 있다. 특히 국채, 채권 시장이 위험하다는 그 진단, 그 제이미 다이먼 JP 모간의 디폴트 예언의 배경과 그 나름대로의 논리,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1편에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제2편 디폴트, 국가 부도의 핵심적인 내관은 무엇인가? 바로 그 내관은 부채 한도입니다. 부채 한도. 데트 실링이라는 건데요. 영어로 데트 실링. 우리나라에는 데트 실링이라는 게 없어요. 미국만 존재하는 좀 독특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 국가 부도 디폴트 사태를 예견하거나 또 흐름을 추적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부채 실링, 데트 실링, 우리말로 굳이 번역한다면 부채 한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한도의 개념과 적용 방식, 작동 메커니즘 등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미국은 의회의 권한이 막강합니다. 우리와 미국이 같은 대통령제 국가라고 하지만요. 그러나 헌법 규정이나 실제 운영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에게 많은 권력이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미국은 사실상 의회의 권력이 대통령보다도 더 크다. 그래서 겉으로는 미국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지만 사실은 의회가 주도하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감사권, 우리나라는 감사원장이 대통령 직속이에요. 그러나 미국은 미국의 회계감사원 GAO라는 그 무시무시한 기관, 공무원들 저승사자죠. 그것이 의회 소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도 의회가 짜는 거예요. 우리는 정부가 예산을 짜고 국회에 심의만 받습니다. 우리나라 국회는 예산을 늘릴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거부하거나 삭감할 수 있는 권한. 그래서 추경을 한다 이러면 국회가 독자적으로 추경 절대 못합니다. 정부가 추경안을 내야 의회가 그것을 심의 통과시키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모든 예산 권한이 의회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새로운 예산을 짜고 싶거나 예산을 수정하고 싶으면 행정부 마음대로는 못합니다. 자기 소속의 의원들, 트럼프 같으면 공화당 의원들에게 부탁을 해서 공화당이 법안을 만들도록 해서 대통령은 뒤에서 원격 조정하는 것이죠. 지금 미국 의회에서 내년도 새해 예산안을 둘러싸고 엄청난 공방전, 트럼프의 메가 예산안 법안을 둘러싸고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트럼프의 뜻을 담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트럼프가 상정한 예산안 법안은 아니에요. 트럼프는 헌법에 예산을 짜거나 국회에다가 넘길 그런 권한이 일체 없습니다. 그만큼 의회 권력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국가부도 디폴트 상황과 관련해서 디폴트를 좌우하는 것이 국가 부채 한도라는 데트 실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데트 실링도 바로 의회가 정합니다. 의회만이 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꾸어올 수 있는 돈, 그러니까 정부가 외부로부터 부채라는 채무란 이름으로 가져올 수 있는 돈의 한도를 의회가 딱 정하는 겁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면 절대로 미국 정부는 서로 국회를 통과한 예산이라도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다르죠. 우리나라는 만약에 국회를 통과한 것이 있다면 부채 한도, 데트 실링이었기 때문에 채권을 무제한 발행하거나 또는 또 한국 정부가 잘하는 방식이 있죠. 하는 차입금, 한국으로서는 돈 빌려오면 됩니다. 미국도 미국 연방준비제사 이사회로부터 돈을 빌려올 수도 있고 국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수단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한도를 초과하면 한 푼도 돈을 가져올 수 없다. 외부로부터는 돈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 부채 한도에 관한 법안으로 미국 의회가 정하는데 상하 양원, 상원과 하원 양쪽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매우 엄격한 절차입니다. 사실 이 부채 한도를 가지고 미국이 의회가 대통령을 길들이게 하고 있다,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 한도, 데트 실링이 얼마냐? 정확하게 36조 달러 1천억입니다. 그러니까 36조 1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경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뭐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역대 정부가 계속해서 국가 부채를 늘려왔다는 점이죠. 그래서 지금 누적돼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출범할 때 2025년 1월 20일 날 트럼프가 취임식 갖지 않았습니까? 그때 미국의 국가 부채가 얼마였느냐? 국가 부채가 얼마였느냐? 36조 1천억 달러였습니다. 36억 1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에 이미 의회가 정하는 그 미국의 부채 실링 한도에 육박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돈을 꾸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뉴욕 증시에서 미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했거든요. 그 국채 발행했던 사실을 여러분 김대호 TV 영상에서도 말씀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건 뭐야? 아니, 부채 한도가 넘었는데 어떻게 국채를 발행할 수 있었단 말인가? 자, 이것은 한마디로 신규 발행과 기존 만기 물량의 갱신의 차이에서 오는 혼선인데요. 새로,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새 자금을 꾸오기 위해서 신규 발행한 국채는 없었습니다. 그 전에 바이든이라든지 그 전 정부들이 발행한 게 이제 국채가 만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돈을 상환해 주면 상환함과 동시에 국채 잔고가 상환 금액만큼 줄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취임할 당시에 36조 1천억 달러였지만 국채가 만기가 돼 돈을 갚으면 뭐 미국의 채무가 36조 1천억 달러 이하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차이만큼만 다시 발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신규로 발행한 미국 국채는 없었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국채를 발행함으로 인해서 뉴욕 증시에 국채 폭탄이 터졌다라는 얘기를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신규 발행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국채 발작이 일어나고 국채 값이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올라갔느냐? 이것은 앞으로 트럼프 정부가
국채를 더 발행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예기적 전망, 앞으로 국채 발행 폭탄이 터질 거야. 그러니까 미리미리 손을 쓰자. 이런 측면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 관세 폭탄 속에서 일본, 중국 등이 보복으로 또 미국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기존에 갖고 있던 국채를 좀 돌린 겁니다. 또 하나, 지금 미국 뉴욕 증시에서는 채권 자경단이라 자치 조직에 의한 경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총 가지고 다니는 경찰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국채를 함부로 발행하지 못하도록 시장에 개입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반대 매매를 해버리는 것이죠. 이런 세 가지 패턴에 의해서 국채 폭탄이 터진 것이지,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신규 물량은 아직도 내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말 신규 물량이 온다 그러면 그 미국 뉴욕 증시에서의 국채 충격은 잠옷 심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지금 미국의 국가 부채 데트 실링, 부채 한도는 36조 1천억 달러인데요. 지금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가 얼마냐? 36조 1천억 좀 넘었습니다.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자, 그것은 미국 정부가 국가 채무나 이런 방식이 아닌 다른 단기금융 상품을 일부 찍어낼 수 있는 그 융통성은 있거든요. 그런 돈이 좀 더 나가서 있는 것이지 별 의미 없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 정부는 국채 한도에 차 있고 일부 단기금융 상품이나 금고에 있는 돈을 꺼내는 그 외에는 추가적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해 있다. 자, 언제까지? 미국 의회가 국가 부채 한도, 데트 실링을 높여줄 때까지. 자, 이 국가 부채 실링, 이것도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니고 법을 통과해야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국가 부채 한도, 데트 실링에 관한 법이 따로 있고 예산안 법도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그 공화당 의원들은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그래서 턴키 베이스로 같이 통과시키자는 것이죠. 여기에는 나름대로 전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치킨 게임을 하는 것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산안 통과가 돼도 부채 한도 때문에 돈을 꾸어오지 못하면 예산을 쓸 수 없으니까 이것을 한 패키지로 묶자.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면 국민적인 저항이 좀 있을 거예요. 정부가 연방정부 셧다운이 되니까. 연방정부 셧다운이 돼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각 미국 시민들은 여권도 발행 못하고 공공행정 서비스가 마비되거든요. 이런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것을 연방정부 셧다운이라고 그러는데요. 연방정부 폐쇄로 한국 언론들은 번역하고 있기도 하죠. 그때마다 또 뉴욕 증시는 여러 번 요동을 쳤습니다.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있다. 이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산안 통과시키고도 바로 부채 한도 안 늘려주면 무용지물이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묶자. 한꺼번에 묶어서, 그렇다면 통과가 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죠. 그러나 통과가 어려워졌을 때 그 비난, 그 비판의 화살을 법을 통과시키지 않은 야당에게 돌리겠다는 게 트럼프의 전략입니다. 이런 정책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부채 한도 법안과 트럼프 대통령의 2026 회계년도 새해 예산안이 한꺼번에 지금 턴키 베이스로 묶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같이 심의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통과도 그만큼 녹록치가 않은 그 과정에서 많은 찬반 논쟁이 있을 겁니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2026년 새해 예산안을 일각에서는 하원 통과한 거 아니야? 물론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1차 예비적 관문만 통과했고요. 그 예산안에 지금 부채 한도 실링이 붙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상원으로 넘어가서 심의하고 거기서 통과되면 다시 하원으로 넘어와서 재심의한 상태에서 상하 합동 조정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산안 통과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현재 트럼프 정부의 일정상 통과 목표는 7월 4일, 미국의 7월 4일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통과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2026년도 지금 예산 새해 회계년도 시작되는 날이 2025년 10월 1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의 기간을 좀 더 늘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산을 짜지 못해서 연방정부가 셧다운이 가는 그런 상황은 내년 10월 이후에나, 올 10월 이후 2026년도 예산안이 적용되는 2025년 10월 달부터 생기는 건데 그것은 일단 몇 달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왜 트럼프 정부는 7월 4일을 목표로 하느냐? 바로 부채 실링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내년도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올해 예산도 지금 집행을 못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연방정부에 돈이 어느 정도 남아있느냐? 미국 재무부가 이것을 공개하지 않는데요. 여러 가지 각종 보고서나 전임 바이든 정부 마지막 재무장관이었던 제닛 옐런이라는 분이 있죠. 한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도 하신 분이고 제롬 파월 의장의 전임자입니다. 이분 또 남편이 제클로프 교수라고 UC 버클리의 교수였는데 노벨상을 받았던 유명한 부부 경제학자이기도 하죠. 이 제닛 옐런 전 재무장관이 했던 얘기, 불과 몇 달 전에 자기가 재무장관이었으니까 상황을 잘 알지 않았습니까? 이 제닛 옐런 재무장관의 경고에 따르면 7월 중순에 미국이 부도가 난다. 만약에 부채 실링이 한도가 늘어나지 않으면 이미 제닛 옐런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돈을 좀 더 쓴다면 그 부도나는 시점이 좀 더 앞당겨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6월 말이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7월 4일을 목표로 하는 것은 7월 4일 이후에는 미국 재무부가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자체적으로 시한을 설정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 미국의 국가 부도 상황, 부채 상황은 다급하고 시급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절대적 디폴트, 돈을 갚지 못하는 불능 상태, 지불 불능 상태에 갈 것이냐? 그것은 1편에서도 여러 번 강조해드렸지만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미국은 국가 부도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뭐냐 도대체? 자, 지불 불능에 따른 국가 부도는 아니지만 테크니컬하게 기술적, 일시적 미스매치에 의해서 돈을 못 주는 수는 있다. 그러면 돈을 그렇게 못 주게 되면 정부 재정사업의 일부가 마비될 거 아닙니까? 또는 그 정부로부터 돈을 받기로 돼 있는 공사 대금 완납 자금을 받기로 돼 있는 업체가 그 돈을 못 받으면 그 기업이 부도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테크니컬 디폴트도 결코 만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의회를 둘러싼 많은 지금 앞으로 예산 전쟁이 시작될 거예요. 야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당인 공화당의 질주와 폭주를 막기 위해서는 돈줄을 잡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최대한 끝까지 그리고 공화당의 방만한 운영을 제어할 통제장치를 만들어야만 이 법안, 예산안과 부채 한도 실링법이 지금 연계됐다고 말씀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큼 더 신중하게 할 것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 정부의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운명이 걸려 있는 만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총공세를 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은 될 겁니다. 저는 워싱턴 특파원으로 있을 때나 또는 학자로서 있을 때나 미국 예산 협의 과정을 수십 년간 보아왔는데요. 결국은 타결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타결되는 과정에서 삐걱삐걱 우여곡절이 많이 있다고요. 빨리 될 수도 있고 좀 늦게 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연방정부 셧다운이 올 수도 있고 시퀘스트도 올 수가 있고 디폴트도 올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따라서 서로 절대적 디폴트는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 기술적 디폴트가 가져올 충격, 또 그것이 지금처럼 트럼프 관세 폭탄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도 있는데요. 기술적 디폴트가 트럼프 관세 폭탄과 만나서 경기 침체가 온다면, 합쳐진다면 이것이 하나의 퍼펙트 스톰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만은 그 진행 과정을 김대호 박사TV하고 한번 좀 세밀하게 시시각각 좀 지켜보시죠. 자, 구독자님들 그 상황을 수시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